오늘 일단 제가 이제 캐시플로우라는 그 RP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한테 설명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이제 LD디스플레이 재무 강의를 나가면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좀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들으면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커리큘럼에 넣어봤습니다. 캐시플로우 캐시 그죠?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유자금이 나오면 일반 소비성 말고 여유자금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 데가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3대 금융사가 있어요. 3대 금융 뭐라고 들었어요? 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보험금. 이걸 3대 금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돈의 투자처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은행, 증권, 보험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잖아요. 좁은 땅덩어리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집, 내 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니시가 다른 데에 비해 부족해요. 실제로 보면, 미국은 렌트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자기 소유의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렌트하고, 빌려갖고 쓰는 내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3대 금융과 부동산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금 예적금 관련해서 이제 할 거고, 증권사는 직접 투자, 내가 주식을 하거나 간접 투자, 펀드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변환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돈이 흐름이 시대별로 있다는 거예요. 3대 금융과 부동산에 시대별로 돈이 뭉칠 때가 있었고, 또 이게 은행에 있던 돈이 뭐 증권사로 빠지고, 증권사에 있던 돈이 보험사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시대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처음에 이제 아주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시절에 보릿고기 시절부터 196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는 돈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이때는 은행이요? 자, 은행. 실제로 그래요. 1960년대 이때는 은행에 돈이 많이 모이는데 이제 이런 흐름을 보려면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주력 산업이나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좀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1960년대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이것저것 재건을 하고 나라에서도 이제 예전에 50이라고 하여튼 예전 제가 태어나기 전 얘기라 하여튼 뭐 그 정권에서 뭐 고속도로 뚫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뭘 주력 산업으로 했냐? 제조업이었어요. 제조. 그죠? 예전에 우리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가발 산업이 한국에 되게 유행했대요. 기억나시고 저는 이제 그게 얼핏 기억나는데 가발 산업이 유행하다가 이제 그런 거로 돈이 좀 쌓이면서 다른 것들도 공산품을 제작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제조업이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LG나 삼성이 좀 커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조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조업의 특성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조업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제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당연히 인력은 필요하죠.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이때는 자동화가 안 됐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공장이 필요했어요. 공장에는 또 기계도 필요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그 인프라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하고 싶어. 뭔가 뭐 이런 지능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사업성으로 만들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일단 공장이나 기계가 이제 세워져야 사람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을 짓는 그 대지, 땅, 내지는 기계 이런 걸로 내가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때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에다가. 야, 은행아, 나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해줘.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도 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뭐 종류의 상품들을 제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대출 규모가 커지는데 중요한 건 은행은 수익 구조가 예대마진이라고 했죠. 자, 은행 3대 은행의 예대마진 한번 보자고요. 자, 개인이나 기업이 돈이 생겼어. 그러면 어디다 놔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뭘 줘요? 이자를 주죠. 그러면 여기 은행에서는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투자? 이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서브프라임 로비제로 사태가 미국에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은행들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런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돈 갖고 얘네들은 법적으로 다른 데 투자가 가능해요. 제 나름대로. 근데 한국은 그게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일반 은행이 있고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무슨 투자증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구분되어 있냐? 한국은 이걸 미리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 은행에서는 투자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수익 구조 어떻게 되냐? 다시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출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자를 받는 거죠. 그죠? 이자. 그럼 여기서 요 이자와 요 이자 중에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적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서 그 돈 갖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으면 내가 주는 이자보다 받는 이자가 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은행의 수익 구조인데. 자, 그러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든 기업이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요. 이렇게 대출을 받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자를 주는데 은행에서는 더 많은 돈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대출을 더 잘 해줄 수 있겠죠. 더 많은 금액이 더 큰 금액을 해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은행도 여러 개의 은행이 있다 보니까 이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고 저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그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계속. 왜? 그래야 돈을 내가 이자 많이 줄게. 그러면 돈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은행이 3% 이자 주는데 B라는 은행은 4% 이자 준대. 어디 가서 돈 맡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는 점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예적금 이자를 올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 같잖아요. 응답하라 뭐 1988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때도 그 덕선의 아빠가 은행에 다니는데 은행권 금리가 적금 금리가 17% 18%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더 10몇 년 속으로 넘어가면 그때 은행권 적금 이자가 20몇 프로, 30몇 프로 이랬다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돈이 은행에 많이 몰리는 시기였어요. 이렇게 제조업을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때는 나라에서도 지원해주고 제조업하면 소비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수출도 그때 한국보다 중국도 못 살았고 뭐 이런 개발도상국 뭐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되냐? 이때 개인이나 기업들이 돈이 많아져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개인이나 기업이 돈이 많아지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나 이거 하는데 공장 기계 인력하고 하는데 야 이거 공장 짓는데 땅 내가 지금 이거 렌트한 건데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서 뭐 전세든 뭐 월세든 근데 이거 내가 월세 안 내면 수익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부동산으로 투자하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 회사 땅 이거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또 개인들 돈이 많아지죠. 어떻게 해요? 돈이 좀 생기니까 야 그래 이제 우리 예전에 판잣집에 살았는데 이게 조금만 빌라라도 연립주택이라도 하나 내 집만을 하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내 집만에 대한 꿈이 생기고 부동산에 투자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또 벌면 이와 동시에 은행과 동시에 부동산에 투자가 됐고 이때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 내가 사갖고 팔고 하는 그런 시세 차익이 상당히 컸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예전에 영화도 보면 그 강남 1987인가? 그 수지랑 사귀었던 남자애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1987인가 1967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완전 논대기 밭대기였을 때 영동대교 중심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정치권하고 조폭들하고 해가지고 그 땅 누가 더 빨리 차지할 거냐 이런 그 세력 싸움에 대한 영화예요. 그게 왜 그때 시절이 부동산에 땅 사고 어차피 거기다 건물 짓고 하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렇게 부동산에 돈이 몰렸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뭐 집 한 채 사면 뭐 엄청 오르는 거야. 예전에 집 한 채 2천만 원이었던 게 몇 년 지나니까 1억 돼버리고 뭐 그런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이렇게 갔다가 1980년대 전후를 딱 보자고요. 요때는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몰렸을까? 요때는 60년대? 아, 여기 70년대. 1980년대. 여기서 80년대에서 이제 거의 한 2000년쯤, 2000년 사이. 요때쯤은 돈이 어디로 몰렸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뭔가 투자를 하다가 점점 해외에 뭐 이렇게 시각을 돌리게 돼요. 근데 해외에 관련해갖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지식이 없잖아요. 내가 직접 거기 땅 가보지 않으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 바로 증권. 소위 말하는 펀드였어요. 펀드. 브릭스라고 들어왔어요. 브릭스. 몰라요? 브릭스가 뭐냐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차이나, 아이슬란드 모두 기억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라가 점점 발전하니까 여기에다가 펀딩을 투자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증권, 펀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때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쯤에 우리나라는 특징상 1998년도에 IMF 터져가지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시점, 그러니까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돈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펀드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이제 또 요때 시작된 게 또 뭐냐 증권 그러니까 펀드나 주식 이런 데 투자했다가 또 같이 동반해서 했던 게 뭐냐 이때 이제 프랜차이즈. 무슨 내용이냐면 프랜차이즈 먹고 살만 하니까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장사를 했는데 잘 되니까 이걸 사업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제 프랜차이즈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잘 살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볼 때 좀 거창할 수 있겠지만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이제 금융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행 증권에서 이제 이런 펀드나 이런 것들을 금융에서 좀 뭔가 이렇게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 시절에 보면 은행이나 증권에 취직하는 게 이때는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죠. 이때는 더 은행 취직하면 막 온 동네가 편수가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자 그러다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나중에 현재 뭐 지금 한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또 보면 되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됐냐? 여기는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부동산? 자 이제 이때는 부동산과 또 역시 프랜차이즈가 여기 이제 사업이 가끔 계속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뭔가 하려고 갔어요. 지금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도 주식에 이제 뭐 워낙 사람들이 뭐 주식 공부하는 책 내놓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펀드나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데 손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해외 경제도 그렇고 지금도 미국이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이렇게 이제 성장하다가 이제 주춤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환율 정책 때문에 성장한 거고 환율 정책이 이제 거품이 빠지면 몰락할 거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펀드, 증권사에 투자되는 돈이 다시 부동산을 몰리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은 어떤 게 되느냐 나라에서도 이때 너무 많이 올랐고 이때 해먹는 사람들이 다 해먹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에서 지금도 왜 아파트 하나 살려고 그러면 대출 규제가 되게 심해요. DTI다 뭐 LTV다 뭐다 이래갖고 뭐 갚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는데 대출을 받으면 원금하고 이자 동시에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내 집만 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예전에 이때는 그러니까 워낙 물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집도 이제 뭐 일반 직장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규제도 있고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때는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임대에 따른 뭐 월세 이런 것들로 뭔가 수익을 내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은 매매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 뭐 상가 사갖고 월세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뭐 전세 월세 주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은행권 금리가 몇 프로예요? 뭐 2%안 돼요. 그러면 자 내가 돈이 1억 있다라고 볼 때 1억을 가지고 은행에 이자금을 넣으면 예금을 넣다 치면 2%니까 결국 1년 이자가 200만 원이고 15.4%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200만 원. 결국 2%의 수익도 안 받아 못 받아봐요. 그죠? 자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 소형 아파트 조그만 거. 자 예를 들어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 난 1억이 있으니까 5천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아파트 샀다 이거예요. 1억 5천짜리 보증금 뭐 천에 월세 뭐 50에서 6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하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3%에도 150만 원, 한 달에 10몇만 원 정도? 그죠? 한 달에 아마 15만 원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월 50만 원씩 받는다 치고 1년에는 수익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근데 이거 곱하기 12하면 또 얼마야? 10에 150만 원. 180. 여기 대출이나 180만 원 줘도 어때요? 420만 원의 수익이 남네요. 일반 예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어 오피스텔 세 채에 1억 수익률 6%, 7% 이런 식으로 나가죠. 광고 자체는 그렇게 해요. 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아닌 임대, 임대를 통한 월세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부동산을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지금 어차피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갖고 월세를 해서 일반 금융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면서 혹시나 정책이 바뀔 때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심들은 부동산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는 여기 마구치구에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뭐 온지 얼마 안 됐겠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작년 8월 제가 8월부터 여기 인테리어 한다고 왔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해갖고 공시 되게 많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일단 그런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중에서도 거주형 그러니까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같은 거. 왜 저희가 이제 RP 중에 소형 아파트 RP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핵가족화되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 형제들 지금보다 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분가시키고 부모님 노부부 둘이서 넓은 집에 30평대 넓은 집에 사는 건 본인들도 청소하고 뭐 하는데 힘들어요. 발레비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고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지금은 또 사람들이 결혼하면 애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를 낳아도 하나? 많으면 산다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또 큰 집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한 집에 살면 돼. 그래서 소형 아파트에 가까워하는 거야. 일단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됐고 프랜차이즈는 왜 여전히 들어가냐 58년 개띠들 예전에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기업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어때요? 할 게 없잖아. 일할 게 없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이 건물에도 경비 아저씨 있죠? 경비 아저씨 이 아저씨들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쟁적으로 쭉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들 이력서 내면 탈락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내가 50세가 넘어 한 60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일반 회사 들어가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퇴물이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 중에 아파트 경비하려고 해도 여기저기서 사람들 인력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고 노후 준비를 했던 그 돈 가지고 노후를 살기에는 워낙 부족하고 또 이게 또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또 가다가 있으니까 일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일을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있는 퇴직금 뭐 해갖고 뭐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장사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였나 그때 이제 그 목동에 친구 초등학교 동창회 커피숍을 오픈해가지고 목동 무슨 등기동가 해가지고 거기 앞에 커피숍 오픈했어요. 여기다 좀 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작은데 그 커피숍을 찾는데 애먹었거든요. 왜 먹었냐? 그 지역에만 커피숍이 내가 눈에 본 것만 6개야. 그냥 차로
차로 그냥 1분 안에 도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중에서 어디였지? 이러면서 찾아 그 정도로 커피숍 되게 많아요. 치킨집도 마찬가지, 짜장면집도 마찬가지.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 치킨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어떻게 배달의 민족 이런 배달하는 책 보면 치킨만 해도 메뉴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다가 이건 담이 안 된다 느끼면서 프랜차이즈라거나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은퇴한 세대들이 프랜차이즈 투자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돈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투자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자 그리고 그 향후에 이제 2020년, 30년에는 도대체 이 돈의 흐름이 또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뭐 여기 은행이 있고 뭐 증권이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프랜차이즈 이렇게 봤을 때 뭐 예단하기 힘들지만 제가 뭐 경제 분석, 미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 차익을 얻기 위해 이제 너무 개발도 많이 됐고 한국이란 나라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나 저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프랜차이즈를 해도 부동산을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워낙 부동산과 프랜차이즈는 고가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저 부동산 하려면 돈을 모아야겠죠.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지. 어떻게 모아요? 한 달에 일반적인 월급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모았어요. 100만 원 저축하면 많이 하는 거죠. 일반 직장인이. 자, 그러면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100만 원, 월 100만 원. 네. 1년이면 12. 1년 1200만 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동안 저축해도 얼마야? 6천만 원. 6천만 원 그거 뭐예요? 10년 동안 저축하면 1억 2천. 1억 2천 갖고 뭐예요? 조그만 거 뭐 할 수 있겠지. 저렇게 한다고 부자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30이니까 40이 됐어요. 제 나이가 됐어요. 제가 좀 많이잖아. 10살 차이잖아. 그러면 10년 뒤에 1억 2천 있어요. 그거 갖고 부자 되고 아니면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냐고. 10년 후에 1억 2천 있어봐야 내가 하는데 열심히 계속해야 되고 계속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정도 수준인 거지.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걸 얻으려면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이거 좀 끊고